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나는 노동신문 국제부에서 일한 지 15년째다. 매일 아침 6시, 나는 사무실에 도착해 중국인민일보와 환구시보, 그리고 외교부 홈페이지를 꼼꼼히 살핀다. 내 업무는 단순하다.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식 언어로 번역해 지면에 싣는 것.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단순한 전달이라 부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11월 23일,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다. 컴퓨터 화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 전문이 떠올랐다. 일본의 대만 문제 개입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나는 네 줄을 따라 읽어 내려갔다. 문장 하나하나가 날카롭고 정확했다. 해석이 필요 없었다. 그대로 옮기면 되는 내용이었다. 네 줄짜리 기사가 완성됐다. 하지만 두 번째 기사는 달랐다. 도쿄신문의 논평을 인용한 것이었는데 일본 정부의 핵 야망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보였지만 나는 그 이면의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일본의 핵 전략은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동북아시아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수싸움의 한 장면일 뿐이다. 24일에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논평이 도착했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책동이라는 제목이었다. 나는 기계적으로 타자를 두드렸다. 11월 한 달 동안 이런 논평을 9번이나 보도했다. 모두 같은 주제였다. 일본의 중국 내정 간섭 규탄, 대만 문제에 대한 일본의 부적절한 개입,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 사무실 창밖으로 평양의 겨울 하늘이 보였다. 회색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다. 나는 문득 궁금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이 기사들을 읽을까? 그들은 센카쿠 열도가 어디에 있는지 알까? 대만 해협의 긴장이 우리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까? 하지만 나는 곧 그 생각을 멈췄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관심이 아니다. 당이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이다. 매일같이 이런 기사를 송고하라는 지시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는 의미다. 전략적 판단이 개입되어 있다.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다. 9월 29일, 나는 일본 정치권의 대만 언급이 하나의 중국 원칙 위반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썼다. 11월에는 일본 총리가 대만 지도자와 접촉해 대만 독립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는 중국 외교부의 비판을 전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목,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일본 총리의 발언. 중국은 이것을 선전포고에 가까운 도발로 받아들였다. 나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지난 2달간의 기사 스크랩이 쌓여 있었다. 중일 관계, 대만 문제, 미일 동맹, 인도 태평양 전략. 모든 키워드가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거대한 충돌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림을. 창밖의 평양은 조용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 뒤에 숨겨진 긴장을. 우리가 매일 전하는 이 메시지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준비였다. 다가올 무언가를 위한. 일본과 중국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나는 매일 쏟아지는 외신 자료를 통해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었다. 전에는 외교적 수사로 포장되던 긴장이 이제는 노골적인 군사적 대립으로 바뀌고 있었다. 1972년 중국과 일본이 수교할 때 일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받아들였다.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 50년 넘게 유지되던 이 원칙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의도적으로 흔들고 있다. 센카쿠 열도 문제는 오래된 분쟁이다. 중국은 랴오위다오라 부르며 역사적 영토라고 주장한다. 일본은 시료 지배하며 자국 영토라고 맞선다. 동중국해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 문제도 마찬가지다.
해양 자원과 지정학이 얽힌 복잡한 싸움. 하지만 이것은 그나마 관리 가능한 갈등이었다. 양측 모두 무력 충돌까지는 원치 않았으니까. 지금은 다르다. 나는 최근 들어온 정보들을 분석하며 그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었다.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안다.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자위대가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후 70년간 유지해온 평화헌법 체제의 사실상 포기다. 보통 국가화. 일본이 내세우는 이 구호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인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전혀 평범하지 않다.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펼치고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은 이것을 지지한다. 아니, 적극적으로 부추긴다.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으로 일본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게도 선이 있다. 나는 관련 자료를 읽으며 그 미묘한 균형을 파악했다.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지원하지만 자체 핵무장은 용인하지 않는다. 아시아의 핵 도미노를 막아야 하고 동맹 통제력을 유지해야 하니까. 그런데 최근 일본 총리가 비핵 3원칙 중 핵무기 비반입 원칙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미묘한 지점이다. 자체 핵무장은 아니지만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들여놓겠다는 의미니까. 미국은 이것에 동의했다. 핵 공유의 강화. 나는 이 단어를 타자로 치며 그 무게를 느꼈다. 북한과 중국을 향한 경고 메시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미국이 동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동북아시아 전체가 군비 경쟁의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외교적 비난은 기본이고 중국인의 일본 방문을 제한하는 실질적 조치도 취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적 대응이었다. 대만 주변 해역에서 상시 훈련이 이어지고 있다. 공군기와 함정이 대규모로 출격해 포위 훈련을 실시한다. 침공 시나리오 연습이 반복된다. 긴장의 수위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나는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센카쿠 열도, 대만 해협, 오키나와, 한반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터지면 전체가 흔들린다. 도미노처럼. 사무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어둠 속의 평양. 불빛이 드문드문 보였다. 나는 생각했다. 저 불빛 아래 사람들은 알까? 지금 동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우리에게도 돌아올 거라는 것을. 이것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북중러 삼각동맹. 나는 이 단어를 입 밖에 내지 않지만 머릿속으로는 매일 되뇌고 있다. 우리가 매일 중국 외교부의 대일본 비난 성명을 보도하는 이유. 그것은 단순한 연대의 표시가 아니다. 더 깊은 전략적 계산이 깔려 있다. 가장 큰 수혜자는 러시아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러시아는 중국과 우리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포탄과 무기를, 중국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다. 전쟁은 계속되고 러시아는 버틴다. 두 번째 수혜자는 중국이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러시아와 우리를 끌어안으며 협공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나는 때때로 생각한다. 중국이 우리에게 일본 비난 보도를 요청했을까?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다. 하지만 암묵적인 기대는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 기대를 읽고 행동한다. 그것이 이 관계의 본질이다. 지금은 언론 공세 수준이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만약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러시아의 병력을 파병했던 것처럼 중국과도 공동전선을 펼칠 것이다. 최고 지도자께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미국의 대리전으로 규정하셨다.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러시아 포위 전략이라고.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대만을 앞세운 중국 봉쇄 전략.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
우리가 참전한다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될 것이다.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투쟁. 하지만 더 무서운 시나리오가 있다. 나는 밤마다 이것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한다. 일본이 대만 유사시를 국가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일본은 자동으로 개입한다. 미국도 물론 참전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다. 남쪽을 공격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의 전력을 분산시키고 혼란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치는 순간 우리가 남한을 친다. 동시다발적 작전. 이것이 가능성이 높은 이유는 명확하다. 남한도 미국의 요청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처럼. 나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남한이 대만 문제에 개입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이 북중러 삼각동맹의 최후 시나리오일지도 모른다. 세계의 전선. 우크라이나, 대만, 한반도. 미국을 세 곳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것. 나는 최근 들어온 정보를 다시 정리했다. 중국의 대만 주변 군사훈련 빈도, 일본의 방위력 강화 계획,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구체화, 남한의 군사력 증강.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다. 큰 그림이 완성되고 있다. 양안 문제, 대만 해협의 긴장. 이것은 더 이상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문제도 아니다. 중국과 일본의 문제도 아니다. 이것은 동북아시아 전체의 문제다. 우리의 문제다. 남한의 문제다. 모두의 문제다. 국가 존립 위기 사태. 일본이 쓰는 이 표현을 나도 쓸 수 있다. 대만 문제가 터지면 그것은 우리에게도 국가 존립 위기 사태가 된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휘말릴 수밖에 없다. 아니, 우리가 먼저 뛰어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니까. 나는 컴퓨터를 끄고 사무실을 나섰다. 새벽 2시.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나는 걸으며 생각했다. 내가 매일 쓰는 이 기사들이, 4줄짜리 짧은 외교부 성명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준비였다. 경고였다. 예고였다. 대만 해협에서 시작될 거대한 충돌. 그것이 한반도로 번지는 순간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 함께. 삼각동맹의 완성. 미국과 그 동맹들을 세계의 전선에서 동시에 압박하는 것. 나는 집에 도착해 불을 켰다. 책상 위에는 내일 아침 송고할 기사 원고가 놓여 있었다. 중국 외교부의 또 다른 대일본 비난 성명. 나는 원고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문장 하나하나가 날카로웠다. 경고로 가득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이것은 메시지다. 전 세계를 향한, 특히 미국과 일본을 향한,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고, 필요하다면 우리도 움직일 것이라고. 창밖으로 평양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회색빛 하늘에 붉은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다. 나는 커튼을 쳤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지도가 펼쳐졌다. 대만, 오키나와, 센카쿠, 그리고 38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의 거대한 체스판. 우리는 그 위의 말 중 하나다. 중요한 말. 게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말.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언젠가 이 긴장이 폭발할 것이다. 대만 해협에서 첫 포성이 울릴 것이다. 그 순간 우리도 움직일 것이다. 남쪽으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인지 선택인지 나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매일 쓰는 이 기사들이 그날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국경 너머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국과 일본의 대립, 대만 해협의 긴장. 그것은 더 이상 국경 너머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다. 우리의 미래다. 나는 마침내 잠들었다. 꿈속에서 나는 거대한 지도 위를 걷고 있었다. 대만에서 한반도로 이어지는 붉은 선을 따라 그 선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걸었다. 그 선을 따라. 역사의 물결을 따라. 새벽 6시 알람이 울렸다. 나는 일어나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도 중국 외교부의 성명을 확인해야 한다. 오늘도 일본에 대한 비난 기사를 써야 한다. 오늘도 그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을 완성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일이다. 이것이 우리의 준비다. 다가올 폭풍을 위한.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긴급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다. 오전 9시, 당 선전선동부 간부들과의 회의였다. 이례적인 일이었다. 보통은 우리가 기사를 쓰고 그것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다. 직접 소집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12명의 기자와 편집자들이 둥근 탁자에 둘러앉았다. 선전선동부 부장이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엄숙한 표정이었다.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을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동무들, 최근 국제정세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소. 특히 중일 관계와 대만 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매일 다루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부장의 다음 말은 예상 밖이었다. 앞으로 우리의 보도, 방침을 전면 강화할 것이오. 단순히 중국 외교부 성명을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하오. 우리 자체의 분석과 논평을 대폭 늘릴 것이오. 회의실이 술렁였다. 중국 문제에 대해 우리 자체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다. 자칫하면 중국의 입장과 어긋날 수 있었다. 부장은 우리의 불안을 읽었는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물론 중국 동무들과 긴밀히 협의한 내용이오. 사실 이것은 중국 측의 요청이기도 하오. 국제 여론전에서 우리의 역할을 확대해달라는 것이오. 나는 순간 이해했다. 중국은 우리를 또 하나의 확성기로 활용하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면 너무 노골적이지만 우리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보이면 효과가 배가 된다. 사회주의 진영의 일치된 의견처럼 포장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미일 동맹 강화에 대한 비판을 강화할 것이오. 그리고 부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둘러봤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대만 유사시 우리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이오. 물론 직접적인 표현은 피하되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 반제국주의 공동투쟁 같은 틀로 접근하시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자료들이 쌓여 있었다. 일본 자위대의 최신 무기 도입 현황, 2일 합동훈련 일정, 대만 주변 중국 군사력 배치 상황. 내가 요청하지도 않은 자료들이었다. 누군가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다. 나는 자료를 펼쳐보며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가 아니다. 우리는 여론전의 최전선에 배치된 것이다. 중국이 물리적 군사력으로 대만을 압박한다면 우리는 정보와 선전으로 일본과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며칠 뒤 나는 첫 번째 자체 논평을 작성했다. 제목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일본의 위험한 도박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장을 다듬었다. 중국의 입장에 부합하면서도 우리 자체의 목소리처럼 들려야 했다. 일본의 재무장이 한반도 평화에도 위협이 된다는 논리를 폈다. 대만 문제 개입은 결국 동북아시아 전체를 전쟁의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다. 기사는 일면에 실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중국 언론들이 우리 기사를 인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환구시보는 북한 언론도 일본의 위험한 행보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우리 논평을 길게 소개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불편함이 자라고 있었다. 나는 기자다.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전략의 도구가 되어 있었다. 여론전의 병사가 되어 있었다. 저녁 무렵, 나는 동료 기자 한 명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나보다 10년 선배였고 25년간 국제부에서 일했다. 우리는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웠다. 평양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이게 처음은 아니야. 선배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90년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그때는 미일 안보 조약 강화 문제였지. 우리는 매일같이 일본을 비난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도 중국과의 협조였어. 중국은 우리를 필요로 해. 자기들이 말하기 곤란한 것을 우리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지. 그럼 우리는 그냥 도구인 건가요? 도구라고 할 수도 있고 동맹이라고 할 수도 있지. 중요한 건 우리도 이것에서 얻는 게 있다는 거야. 중국의 지원, 외교적 보호, 경제적 협력. 우리가 혼자서는 버티기 힘들어. 알잖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실은 냉정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말이야. 선배가 목소리를 낮췄다. 이번엔 좀 다른 것 같아. 전에는 그냥 외교적 수사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야. 대만 문제가 터지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윗선에서 이미 계획을 세워놨을 거야.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선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진짜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느낌. 나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다. 공기가 달랐다. 긴장감이 달랐다. 이번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다. 12월 초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다. 러시아와 관련된 보도도 대폭 늘리라는 것이었다. 특히 러시아의 동부군 관구 군사훈련 블라디보스토크 함대의 움직임, 러시아 공군의 일본 영공 접근 비행 같은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루라고 했다. 나는 그 의도를 이해했다. 북중러 삼각 구도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이었다. 일본을 세 방향에서 압박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서쪽에서는 중국이,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그리고 가까운 곳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주시하고 있다는 메시지였다. 나는 러시아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러시아도 동부 지역에서 훈련을 강화했다. 그리고 우리도 동해상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을 실시했다. 우연이 아니었다. 조율된 움직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삼각동맹이 아니었다.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중국이 대만에 압박을 가하면 러시아와 우리가 일본을 견제한다. 미국의 시선과 군사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충돌이 발생한다면 미국은 세 곳을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대만, 그리고 한반도. 나는 기사를 쓰면서도 이 거대한 게임의 규모에 압도당했다. 이것은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었다.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시도였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를 무너뜨리고 다극 체제를 만들려는 것이었다. 12월 중순, 노동신문은 전례 없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변화하는 세계 질서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라는 제목의 장문 논설이었다. 나는 이 기사 작성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완성된 기사를 읽으며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기사는 미국의 패권이 쇠퇴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이 자주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본이 미국의 종속된 외교 정책을 버리고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평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마지막 단락은 의미심장했다. 만약 일본이 계속해서 군국주의의 길을 걷고 지역 분쟁에 개입하려 든다면 이것은 아시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였다. 노골적인 경고였다. 대만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만약 개입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협박이었다. 같은 날
중국 인민일보도 비슷한 논조의 기사를 실었다. 러시아 타스 통신도 일본의 군 사력 증강을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조율된 메시지였다. 삼각동맹에 일치된 목소리였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불안감을 느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중국의 대만 전략에, 러시아의 반미 전선에. 우리 자신의 생존 전략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것이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평양 거리를 걸었다. 12월의 추위가 뼈에 사무쳤다. 사람들은 두꺼운 외투를 입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그들은 알까? 우리가 매일 신문에 싣는 저 기사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먼 대만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결국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대부분은 모를 것이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니까. 하지만 나는 안다. 그리고 알기 때문에 두렵다.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새로운 자료가 도착해 있었다. 일본 방위성이 발표한 최신 방위백서 내용이었다. 중국을 최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만 유사시 대응 계획을 명시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일 아침에 또 이것을 기사화해야 한다. 일본을 비난하는 기사를.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다. 이것은 준비다. 양측 모두 준비하고 있다. 충돌을 위한 준비. 전쟁을 위한 준비. 그날 밤 꿈을 꿨다. 대만 해협의 함대들이 집결하고 전투기들이 하늘을 가득 메웠다. 그리고 갑자기 폭발음이 들렸다.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동시에 한반도에서도 포성이 울렸다. 남쪽으로. 우리가 먼저 쐈다. 나는 땀을 흘리며 깼다. 새벽 4시였다. 다시 잠들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평양의 밤은 고요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새해가 밝았다. 하지만 긴장은 전혀 풀리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화됐다. 1월 첫째 주, 일본은 대만과의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즉각 강력히 반발했다. 그리고 우리 노동신문도 일본을 맹비난하는 논평을 실었다. 나는 이제 이 패턴에 익숙해졌다. 일본이 움직이면 중국이 반발하고 우리가 따라서 비판한다. 러시아도 한마디씩 거둔다. 하나의 시스템처럼 작동했다. 하지만 1월 중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발표한 것이다. 일본, 한국, 필리핀을 차례로 방문하며 동맹 강화를 논의한다는 내용이었다. 대만은 공식 일정에 없었지만 비공식 접촉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외교부는 미국의 아시아 순방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행보라고 비난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중국 국방부는 대만 주변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의 순방 기간과 정확히 겹치는 일정이었다. 나는 이 소식을 접하며 전율을 느꼈다. 중국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다. 시위다. 미국을 향한, 일본을 향한, 대만을 향한 무력 시위다. 그리고 이틀 뒤, 우리도 움직였다. 최고 지도자께서 군 고위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셨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내부적으로는 중대한 지시가 내려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군 대비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추며 하나의 그림을 볼 수 있었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대규모 훈련을 하는 동안 우리도 남쪽 국경에서 군사력을 증강한다. 러시아도 동부에서 움직일 것이다. 삼각 포위망. 미국과 그 동맹들을 세 방향에서 압박하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실제 작전이라면, 만약 중국이 정말로 대만을 침공한다면
그리고 우리도 정말로 남쪽을 공격한다면 나는 이 생각을 멈출 수 없었다. 밤마다 시나리오를 그렸다. 중국 함대가 대만을 봉쇄한다. 공군이 대만 방공망을 무력화한다. 상륙 작전이 시작된다. 미국과 일본이 개입한다. 항공모함이 대만 해협으로 향한다. 일본 자위대가 출격한다. 그 순간 우리가 움직인다. 사전 경고 없이 남쪽 국경을 넘는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력이 대만에 집중된 틈을 노리는 것이다. 한반도에 또 하나의 전선이 열린다. 미국은 선택해야 한다. 대만을 구할 것인가? 한국을 구할 것인가? 물론 양쪽 다 구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전력의 분산을 의미한다. 효율성의 저하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와 중국이 노리는 것이다. 나는 이 잔혹한 계산을 종이에 적으며 손이 떨렸다. 이것은 게임이 아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전쟁이다. 파괴다. 죽음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막을 수 없다. 나는 그저 기자일 뿐이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일 뿐이다. 결정은 훨씬 높은 곳에서 이루어진다. 나는 그저 그 결정의 결과를 글로 옮길 뿐이다. 1월 말,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시작됐다. 동시에 중국은 예고대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개시했다. 전투기 400여 대, 군함 50여 척이 대만을 포위했다. 대만은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다. 미국은 항공모함을 급파했다. 일본은 자위대 대기령을 발령했다. 그리고 우리도 조용히 움직였다. 전방 부대의 포병 전력이 증강됐다. 특수부대가 재배치됐다. 공개되지 않았지만 나는 내부 문건을 통해 이 사실들을 알았다. 세계는 숨을 죽였다. 대만 해협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 작은 불꽃 하나로도 전면전이 시작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누구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모두 서로를 노려보며 기다렸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이었다. 실제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직전까지 긴장을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미국을 지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일본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대만을 고립되게 만드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런 게임은 언제까지고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누군가 실수를 한다. 오판을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폭발한다. 나는 매일 아침 출근하며 기도했다. 오늘은 그날이 아니기를. 오늘은 아직 평화가 유지되기를.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운명의 방정식은 이미 짜여져 있다는 것을. 대만 해협. 그곳에서 시작될 첫 번째 충돌. 그리고 한반도로 번질 두 번째 전선. 우크라이나는 이미 불타고 있다. 세계의 전선.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 나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매일 출근한다. 매일 기사를 쓴다. 일본을 비난하고 미국을 규탄하고 사회주의 진영의 단결을 강조한다. 이것이 내 역할이다. 이것이 내 운명이다. 창밖으로 평양의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다. 눈이 내렸다. 하얗고 순수한 눈이.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눈 아래 땅이 얼어붙고 있다는 것을. 봄이 오면 녹을 것이다. 그리고 그 봄은 또 다른 의미의 봄일지도 모른다. 전쟁의 봄. 파괴의 봄. 나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오늘도 기사를 써야 한다. 중국 외교부의 성명을. 일본에 대한 비난을. 대만 문제에 대한 경고를. 이것이 나의 일이다. 끝까지. 2월이 되었다.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은 끝났지만 긴장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중국은 대만 주변 군사훈련을 정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더 이상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일상이 되는 것이었다. 새로운 표준이 되는 것이었다. 일본도 대응했다. 방위비를 대폭 증액하고 오키나와와 규슈 지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했다.
미국과의 합동훈련 횟수를 2배로 늘렸다. 대만과의 안보 협력도 계속 심화됐다. 모든 것이 공식화되고 있었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다. 나는 이 모든 변화를 기록했다. 매일 아침 첫 업무는 전날 밤 중국과 일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외교부 성명, 군사 동향, 언론 논조. 모든 것을 추적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했다. 항상 중국을 지지하고 일본을 비난하고 미국을 규탄했다. 하지만 2월 중순 내게 개인적인 변화가 찾아왔다. 선전선동부에서 나를 특별 취재팀에 배치한다는 통보였다. 구체적인 업무는 알려주지 않았다. 단지 중대한 임무라고만 했다. 이틀 뒤 나는 처음으로 군부대를 방문했다. 평양 외곽의 어느 부대였다. 높은 장벽과 철조망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가자 대규모 작전 회의실이 나타났다. 벽에는 거대한 지도가 걸려 있었다. 한반도 전체가 보였다. 그리고 대만 해협도 보였다. 군 지휘관이 설명을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 각각의 경우에 우리가 취할 행동들, 동원 계획, 타격 목표, 작전 순서.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는 24시간 내에 준비를 완료합니다. 48시간 내에 작전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지휘관의 말은 담담했다. 마치 일기예보를 읽는 것처럼. 하지만 그 내용은 전율을 일으켰다. 이것은 연습이 아니었다. 진짜 계획이었다. 당신의 역할은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적절한 시점에 대외적으로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정당방위임을, 사회주의 진영의 연대임을,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투쟁임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이 마르고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관리했다. 이것이 내게 주어진 역할이었다. 전쟁의 기록자, 역사의 목격자. 아니, 더 정확히는 전쟁을 정당화하는 선전가. 부대를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2월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다. 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다. 언제 눈이 내릴지 모르는 하늘이었다. 아니,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하늘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나는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평양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다. 그들은 모른다. 저 멀리서 준비되고 있는 것들을,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6개월간 내가 쓴 기사들의 스크랩이 있었다. 중일 갈등, 대만 문제, 북중러 동맹. 수백 개의 기사들. 나는 그것들을 천천히 넘겨보았다. 이것들이 역사의 각주가 될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기 전의 기록. 폭풍 전야의 증거.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알았다. 이 기사들이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들도 전쟁의 일부라는 것을. 총알이 발사되기 전에 먼저 단어들이 발사된다. 비난이, 위협이, 경고가. 그리고 그 단어들이 쌓여서 결국 총알이 된다. 나는 언론인이다. 펜을 든 사람이다. 하지만 나의 펜은 평화를 위해 쓰이지 않는다. 전쟁을 준비하는 데 쓰인다. 이것이 나의 비극이다. 아니, 우리 모두의 비극이다. 3월이 되었다. 봄의 기운이 조금씩 느껴졌다.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했다. 하지만 해빙은 위험의 신호이기도 했다. 겨울에는 전쟁하기 어렵다. 봄이 되면 달라진다. 땅이 마르고 하늘이 맑아지고 군대가 움직이기 좋아진다. 나는 매일 뉴스를 확인하며 그 징조들을 찾았다. 중국 군함의 움직임,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횟수, 일본 자위대의 훈련 일정, 미국 항공모함의 위치.
모든 것이 의미를 가졌다. 모든 것이 신호였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다시 옥상으로 올라갔다. 선배가 거기 있었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평양 시내를 내려다봤다.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언제쯤일까요? 내가 물었다. 선배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고는 연기를 천천히 내뿜었다. 모르지. 올해일 수도 있고, 내년일 수도 있고, 10년 뒤일 수도 있어. 아니면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영원히 안 온다고 믿으세요? 선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결국은 올 거야. 이렇게 긴장이 계속 높아지면 언젠가는 터져. 인간의 역사가 그래왔어. 평화는 일시적이고 전쟁은 반복돼. 우리는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우리는 큰 흐름 속의 작은 존재야. 그냥 맡은 일을 할 뿐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선배의 말이 옳았다. 우리는 작은 존재였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 앞에서 무력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 정말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아들여야만 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그저 걸었다. 평양의 밤거리를. 고요한 거리를. 하지만 그 고요함 뒤에 숨어있는 긴장을,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침묵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해 불을 켰다. 책상 위에는 내일 쓸 기사 메모가 놓여 있었다. 중국 외교부가 또 일본을 비난했다. 대만 독립 세력을 규탄했다. 미국의 개입을 경고했다. 똑같은 내용이었다. 매일 반복되는 내용이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키보드 앞에 섰다. 손가락을 올렸다. 그리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하지만 정확하게. 일본 당국의 무분별한 대만 문제 개입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문장들이 흘러나왔다. 익숙한 문장들이었다. 수없이 써왔던 문장들이었다. 나는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이런 문장들을 쓸 수 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1시간 뒤 기사가 완성됐다. 나는 저장 버튼을 눌렀다. 내일 아침 이것이 편집부로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신문에 실릴 것이다. 수십만 명이 읽을 것이다. 아니, 읽게 될 것이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드물게 구름이 걷힌 밤이었다. 별들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수천 년 전부터 수천 년 후까지 변함없이 빛날 별들이었다. 인간의 전쟁과 평화, 갈등과 화해, 모든 것은 저 별들에게는 한순간의 일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토록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준비하는 이 모든 것들도 우주적 시간 속에서는 찰나에 불과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찰나를 살아간다. 그 찰나가 우리의 전부다. 그리고 그 찰나 속에서 우리는 선택한다. 아니, 선택당한다. 역사의 흐름에 휩쓸린다. 나는 이제 안다. 나는 이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나는 그저 기록할 뿐이다. 증언할 뿐이다. 대만 해협에서, 한반도에서, 동북아시아 전체에서 벌어질 일들을, 그것이 평화로 끝나든 전쟁으로 끝나든. 하지만 나는 희망한다. 아직은 희망한다. 이 모든 준비가, 이 모든 긴장이 실제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억지력이 작동하기를. 이성이 승리하기를. 인간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하지만 동시에 나는 안다. 역사는 종종 최악의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전쟁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결국 일어난다는 것을. 나는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출근해야 한다. 내일도 기사를 써야 한다. 중국과 일본의 갈등을, 대만 문제의 긴장을,
북중러 동맹의 결속을, 다가오는 충돌의 징조들을. 이것이 나의 삶이다. 전쟁을 준비하는 언론인의 삶, 폭풍을 예고하는 목격자의 삶, 역사의 비극을 기록할 서기관의 삶. 대만 해협은 여전히 긴장 속에 있다.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는 여전히 충돌이 일어난다. 일본은 여전히 군비를 증강한다. 중국은 여전히 훈련을 계속한다. 우리는 여전히 지켜본다. 그리고 준비한다. 서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본 공연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하지만 막은 곧 오를 것이다. 관객들은 자리에 앉았다. 배우들은 대기하고 있다. 조명은 준비됐다. 무대는 설치됐다. 우리는 모두 기다린다. 첫 음표가 울릴 때를. 처음 막이 오를 때를. 역사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때를. 그것이 비극이 될지, 희극이 될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나는 그 무대 위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펜을 들고 키보드 앞에 앉아 모든 것을 기록할 것이라는 것을. 그것이 나의 운명이다. 내가 선택한 것인지, 선택받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양의 밤은 깊어간다. 대만 해협에서도 밤이 깊어간다. 도쿄에서도, 베이징에서도, 워싱턴에서도. 전 세계가 같은 밤을 맞이한다. 하지만 각자 다른 꿈을 꾼다. 평화의 꿈을, 전쟁의 꿈을, 승리의 꿈을, 생존의 꿈을. 나는 어떤 꿈을 꿀까? 아마도 꿈 없는 잠을 잘 것이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생각한 사람은 꿈조차 꿀 수 없다. 그저 어둠 속으로 빠져들 뿐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뜬다. 나는 일어난다. 출근한다. 컴퓨터를 켠다. 뉴스를 확인한다. 그리고 쓴다. 계속해서 쓴다. 끝나지 않은 서곡의 악보를. 다가올 본 공연을 위한 프로그램을.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국경 너머를 바라보는 자의 이야기. 폭풍을 감지하는 자의 이야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는 자의 이야기. 그리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긴장은 지속된다. 준비는 계속된다. 언젠가,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그때 나는 여전히 이 자리에 있을 것이다. 키보드 앞에, 진실과 선전 사이 어딘가에 증언자이자 공범자로서. 그것이 나의 자리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이다. 평양의 밤은 고요하다. 하지만 나는 듣는다. 그 고요함 속에 숨겨진 소리를. 다가오는 발소리를. 역사의 발소리를. 운명의 발소리를. 그리고 나는 기다린다. 펜을 들고, 눈을 뜨고, 깨어 있으면서. 끝나지 않은 서곡의 마지막 음표를 위하여.